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또 한국사 시대 흐름 잡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이 비탈됩니다.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죠. 이 정도 기간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자, 뭐가 있냐면 딱딱 끊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무단통치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1910년대 상황부터 보는 겁니다. 자, 1910년대 자, 일체의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제압하는 통치라는 거죠. 자, 그럼 무단통치라는 걸 하면서 무단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은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헌병은 원래 군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헌병이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이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여기 나오는 조선태형령, 그렇죠? 즉결 처분권 이런 게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조선태형령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태형, 때리는 형벌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나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없어요. 그런 강력한 무단통치를 우리 10년대 당시에 일본은 시행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단통치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태형령 같은 건 얘기를 했는데요. 자, 헌병경찰제와 그다음 조선태형령 자, 등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이 무단통치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 경제 수탈은 저쪽에 있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 조사를 한다? 토지를 그냥 조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하는 게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가 되지 않는 토지는 소유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사실은 우리 조선인들의 토지를 강탈하려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 토지조사 사업 결과 미신고 토지가 약 40%가량 나옵니다. 그 40%가량의 토지는 일본이 꿀꺽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경영하거나 또는 이주 일본인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경제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식민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단통치 토지조사 사업이 10년대 근간이다. 자, 그럼 우리가 민족운동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인데요.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비밀결사를 조직을 하는데요. 그 비밀결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옵니다.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 정말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라 그래서 국권을 되찾은 후에 고종을 다시 황제로 모시겠다라는 예전에 의병계열을 좀 계승한 임병찬이 만든 그런 독립운동단체고요.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이 총사령인데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을 추진하면서 독립전쟁을 목표로 합니다. 친일파 처단 활동도 하고. 자, 이 두 가지 비밀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지를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도나 또는 연해주나 이런 곳에다가 독립운동 기반을 위해서 자치단체 만들고 학교 만들고 독립군 부대 창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1907년에 애국개몽운동 때 배웠던 신민회라는 단체가 해체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민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킨 건데요. 신민회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무호독립선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무단통치를 10년이나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3.1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1919년에 발생한 거죠. 엄청난 규모의 민족운동인데 여기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기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딱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요, 3.1운동의 내부적인 배경으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뭐 고종의 독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10년대 어떤 민족운동의 어떤 역량의 강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파리강화회 때 나왔던.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독립선언서 중에 바로 무호독립선언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만주에서 민족대표 39명이 발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유학생들이 발표했던 28 독립선언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무호독립선언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운동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3.1운동의 결과 일제 통치 방식이 좀 겉으로는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게 문화 통치라는 거예요. 문화 통치.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결과 우리 민족이 좀 단일한 민족운동의 독립운동의 대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지에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임시정부 수립이 여러 군데 돼요. 한성정부도 있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도 있고 상하이 정부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통합이 되는 것이 임시정부 여러 개가 1919년 9월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완전히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여기서 쓴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통합된.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는 단체는 개인적 의열투쟁, 뭐 김상옥이나 김익상이나 김시섭 등과 같이 폭탄이나 암살 이런 것들을 투척이나 암살 같은 걸 하는 단체인데, 의열단도 이 시기에 1919년에 만주에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3.1운동이 평화적인 민족 자결주의에 기댔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본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독립군 전투 말고 개인적 의열투쟁을 하는 노선이 바로 의열단과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년대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문화통치까지 제목만 썼는데요. 20년대로 가면 문화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문화통치가 우리에게 문화적 생활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독립의 의지를 좀 약화시키고 독립운동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식민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문화통치는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하는 거고 속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속였냐라고 보면, 그리고 실제로 속아 넘어간 이런 일제 타협하는 자치론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기 안타깝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속였냐 보시면, 자, 일단 20년대 문화통치는 이런 겁니다. 치안유지법을 일단 볼게요.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치안유지법에서는 어떤 거를 단속하냐,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단체,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체를 단속하고, 그 다음에 국채를 부정하는 단체. 국채를 부정한다는 건, 국가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독립운동 단체 잡겠다는 거예요. 문화통치는요, 문화통치 분명히 좋은 겁니다. 단체 설립 가능해요. 문화통치로 인해서 단체 설립 가능하고요. 헌병경찰도 없어져요. 보통 경찰제로 바꿉니다. 신문도 나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도 발행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군인만, 대장만, 육해군 대장만 조선 총독으로 왔는데 문관 총독도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임명이 가능해져요.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단체 설립은 가능하다고 해놓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면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만들 수가 없죠. 보통경찰제로 바꾸는데 훨씬 더 그 수와 장비 등은 계속 증가합니다. 신문 발행했는데요. 전부 다 기사를 검열을 합니다. 사전에 검열해서 문제가 되는 건 다 삭제돼요. 문간 총독 임명 가능한데요.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통치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그러면 산미증식계획은 뭐냐? 경제수탈 방식이에요. 일본이 산업화가 점점 진행되니까 쌀의 생산이 부족하네요. 쌀값이 오르죠?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산미증식,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을 증식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증산이 되긴 됩니다. 여러 가지 토지 개량도 하고 비료도 많이 주고 품종 개량도 하고 수리 시설도 갖추고 해서 증산이 되긴 돼요. 근데 목표만큼 안 되는 거죠. 증산이 되긴 되는데 목표만큼 안 되고, 그러나 목표대로 가져가는 거죠. 증산량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반출량이 훨씬 많다 보니까 우리 국내 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쌀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만주산 잡곡으로 연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농민들에게 다 전가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 몰락합니다. 결국은 토지주도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산미증식계획에서 또 토지를 상실하게 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10년대, 20년대 농촌 상황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그게 산미증식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쌀 중심의 단작화로 다 통일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3.1운동 이후에 많은 무장투쟁을 주행하는 분들이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 전투를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 그죠? 봉오동 전투는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일단 홍범도 장군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청산리 전투 역시 여러 부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김자진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로군 정서.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합니다. 1920년에. 그랬더니 간도 지역의 우리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이 일본의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간도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러시아 땅으로 가죠. 왜? 러시아는 당시 공산주의 적군과 황제파인 백군이 싸우고 있었고요. 일본이 백군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적군을 지원하러 간 겁니다. 그러나 적군의 배신을 당하죠. 러시아 혁명군 적군이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전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 또 우리 독립군들 사이에 내분이 또 일어나가지고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더해져서 자유시 참변이라는 끔찍한, 우리 독립군들이 그 이역만리 자유시에 가서 오히려 러시아 적군과 일부 독립군들 사이의 내분으로 학살당하고, 그죠? 서로 교전이 벌어지고, 이런 자유시 참변이 1921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후로 만주에서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성립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아마 공부하시면 앞으로 보실 텐데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이거는 독립군 부대이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정도 담당하고 군정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은 국내에서 일어난 건데 대표적으로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순종의 장례식이 6월 10일이어서 26일. 그때 맞춰서 공산당 계열, 천도교 계열, 학생 계열이 준비를 하다가 천도교 계열과 그 다음에 공산당 계열이 사전에 체포가 되고 학생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이 이제 제대로 독립운동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특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여기에 연대를 했던 그 경험은 27년에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손을 잡고 만드는 신간회라는 단체 창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백정들이 여전히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저울의 눈금처럼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달라. 그래서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신간회와 근의회를 좀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양성을 하던 민족주의 노선이 있는데 이 민족주의 노선이 분열이 됩니다. 하나는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자, 독립할 필요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자치론과
이쪽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쪽을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해서 계급해방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진영이 있죠. 그런데 자, 자치론이 너무 많아지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를 합니다. 이렇게 연대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간회라는 단체고요.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죠. 여성계열의 민족유일당이 근우회가 됩니다. 신간회는 물론 비밀결사가 아닙니다. 합법적 단체고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그래요. 이념을 초월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9년과 그 다음에 29년이라는 원산 총파업이나 또는 광주 학생항일 운동, 이 모두 신간회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시작된 이 광주 지역의 이 운동이 신간회 같은 단체의 개입으로 인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국에 19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하는 놀라운 항일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데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일 운동 연도 꼭 아시고, 그 사이에 60만 세 운동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만드는 부분이 있고, 신간의 영향으로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것까지. 그리고 최대 노동쟁이였던 원산 총파업에도 신간회가 또 도움을 주고,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20년대 총파업까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제가 서비스로 하나를 써드리면 소작쟁이 중에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소작률을 낮춰달라고 하는 쟁의가 있었죠.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결국 소작률을 낮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다. 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할까요? 일단 중일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1937년에 이루어집니다. 자, 원래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합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요. 이거는 뭐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만주국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점점 전쟁이 확대되어서 중국과 전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본에서 물자를 나르는 것보다 조선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구조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산업구조로 바뀌어가는 것, 모두 군수공업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9년에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략해왔다는 얘기고요. 이와 함께 조선을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제공해야 하는 병참기지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남면북양 정책, 한반도 남부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은 양을 키워라, 이런 얘기죠. 면화 재배와 양. 왜? 이걸로 공업원료를 수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구조가, 특히 농업구조가 토지조사사업으로 땅 뺐더니 이번에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다 몰락시키고 모든 농경지는 다 벼만 생산하는 논으로 다 바꿔버린 다음에 이제는 다시 양을 키우고 목화를 재배해라. 와, 농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탈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민족말살 총치인데, 그러면 선생님, 그런데 왜 민족말살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뺏어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려면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을 없애서 일왕의 신민으로, 즉 걔네들은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돼요.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동원하고 물자를 뺏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민족성, 말, 그죠? 역사 이런 걸 다 말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일본의 신토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 시키는 겁니다. 그게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농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불만이 폭발하려고 그러니까 농촌을 역시 무마하려고 농촌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농촌진흥운동을 한 겁니다. 이름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나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에도 분화로도 운동, 동아일보가 주도하는데요. 이게 상록수라는 소설에 보면, 시문의 상록수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농촌개몽운동하러 학생들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1932년에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거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거가 한인애국단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구죠. 못살게 구는 게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나중에는 아예 조선사상범 예방구급령까지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이제 일어난 그 37년이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때 중국 관내 지역의 무장항일 투쟁에서 중국 관내 지역 최초의 항일 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는요, 만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의 본토 지방이죠. 한커우라는 곳에 만들어지는데 30년대 전반기에 만주에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고 나면 만주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드러내놓고 항일 투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독립군 정도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침 32년에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 윤봉길 의거가 왜 중요하냐면 만주를 침략당했습니다. 너무 중국은 속이 쓰려요. 근데 이봉창 의사가 32년 초에 일본 국왕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단 말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역의 국민당 기관지들이 아쉽게도 명중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명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것을 핑계로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합니다. 4월에. 상하이를 침공하고 점령한 다음에 전승 기념 파티를 상하이 훈코공원, 지금의 루신공원에서 열고 있는 거고요. 그 현장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거기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갖고 상하이 파경군 총사령관 즉사하고 16명에 이르는 일본군 수뇌부들이 또 일본 외교관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당수였던 장제스가 이 윤봉길 의거를 극찬을 합니다. 1억 명의 중국인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중국 본토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것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동을 또 시켜줍니다. 자,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30년대 전반기 넘어가서 중반 이후로는 주로 중국 관내 투쟁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라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는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는 징용령, 노동자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도 이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민족말살통기. 이제 쌀도 사람도 모조리 뺏어갑니다. 공출제 해갖고 쌀 뺏어가고 사람 지금 징용령까지 봤죠? 이제 더 있습니다. 학도지원병, 그다음에 징병, 그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로령, 근로보국령 이런 것들이 사람 막 잡아가요. 그렇죠? 자, 왜? 진주만을 지켜가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얘네가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상대로도 전쟁을 일으킨 것도 버거운데 미국을 상대로 또한 전선을 벌린 거예요. 양쪽을. 그러니 도저히 일본도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닥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 맞죠? 그 다음에 뭐 신사참배를 더욱 강화하고 뭐 이런 건데요. 자, 창씨개명 나왔네요. 우리가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한국 시민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고 고전에 임시정부가 충칭에 1940년에 정착을 합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왜 떠난다 그랬죠? 윤봉길 의거 이후로 떠납니다. 떠돌다가 나중에 1940년에 충칭 가고요. 가서 한국 광복군이라는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지정의 한국 광복군과 약간 좌익 경향의 조선의용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분열이 됩니다. 요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제가 여기서 흐름을 잡을 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좀 헷갈리실까봐. 조선의용대가 약간 좌파적 성향을 갖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요게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고요.
그 대장이었던 김원봉을 따르는 김원봉 계열이 있어요. 근데 화북지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화북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로 결국은 바뀝니다. 이쪽으로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화북지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거기에 산하 부대인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 계열은 나중에 어디로 합류를 하냐?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1942년 역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조선의용군이 나온 게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조선의용대가 그 중에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징병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해서 막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어학회를 또 없애게 됩니다. 조선어학회라고 이제 우리가 표준말도 제정하고 우리말 큰 사전도 편찬하려고 했고 이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을 이제 없애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래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건국을 준비하던 그 기구가 있었어요. 여운형 선생이 만든 건데 이게 광복 이후에 당시에 조선 총독과 통치권 이행 협상을 하고 물론 이 조선 총독이 나중에 그거를 배신하지만 이때 이것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각각 시기의 일제 통치 방식, 그 다음에 경제 수탈 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 운동의 흐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일제강점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사, 광복 이후 현대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